안녕하세요. 도깨비 사연 공방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 어디까지가 사랑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80세 할머니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이혼한 딸이 아파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와 손녀까지 들어오면서 할머니의 삶은 지옥이 됩니다. 밥 차리고 청소하고 병수발에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할머니. 사위는 할머니 돈을 모두 빼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0세에도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80이 됐다. 오숙자 1945년생. 전쟁 직후에 태어나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자랐다. 20살에 시집가서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다. 남들은 그걸 희생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 원래 엄마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다. 폐암이었다. 병원비로 가진 돈 다 쓰고 장례비로 빚까지 졌다. 그래도 괜찮았다. 아직 딸이 있으니까. 내 핏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생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딸 미자가 이혼하고 돌아왔다. 엄마, 나 좀 살자. 제발. 45살 먹은 딸이 울면서 내 집문을 두드렸다. 희귀병 진단을 받았단다. 이름도 어려운 병. 몸이 점점 굳어가는 병. 거동이 힘들어서 혼자 살 수 없단다. 나는 딸을 받아들였다. 당연히 그래야 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아프면 돌봐야지. 엄마가 아니면 누가 돌봐. 그런데 딸만 온 게 아니었다. 사위 김용준이 따라왔다. 장모님 미자 때문에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사위가 와서 도와준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미자 아버진데. 아픈 전처를 돌보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손녀 지수까지 왔다. 할머니, 저도 같이 살아도 돼요? 아빠랑 엄마 가까이 있고 싶어요. 22살 대학생.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웠다.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학교 숙제 봐주고. 지수가 아프면 내가 밤새 간호했다. 지수가 배고프면 내가 밥 해줬다. 그 지수가 같이 살겠단다. 가족이 다 모이는구나. 외롭지 않겠구나.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척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났다. 미자 약 챙기고 아침밥 차리고 빨래 돌리고. 용준이가 출근하면 미자 씻기고 점심 차리고 청소하고. 지수가 학교 가면 미자 옆에 앉아 말벗 해주고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쓰러지듯 잠들었다. 엄마, 국이 짜. 미자가 밥상을 밀어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다시 끓였다. 할머니, 내 옷 어디 있어? 왜 맨날 빨래를 이따위로 해? 지수가 소리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다림질을 다시 했다. 장모님, 오늘 저녁은 뭐예요? 어제 먹던 거 또 먹어요?
용준이가 불평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다른 반찬을 만들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그 다음에는 화가 났다. 하지만 곧 무뎌졌다. 원래 그런 거라고,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런데 몸은 거짓말을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눈앞이 핑 돌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을 뻗었지만 잡을 게 없었다. 바닥에 쓰러졌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 정신을 차리니 지수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할머니, 왜 그래? 빨리 일어나. 아침 안 차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잡고 일어났다. 지수는 이미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어디 아프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라는 걸. 병원에 갔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의사가 말했다. 할머니 영양실조예요.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네,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세 끼를 차려도 내가 먹을 건 없었다. 용준이가 다 먹고 지수가 다 먹고 미자한테 좋은 것만 골라서 주고 나면 남는 건 찬밥과 식은 국뿐이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이렇게 몸을 혹사하시면 큰일 나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쉬라고? 어떻게 쉬어? 내가 쉬면 누가 밥을 해? 내가 쉬면 누가 미자를 돌봐? 내가 쉬면 누가 빨래를 해? 집에 돌아왔다. 아무도 내가 어디 갔는지 묻지 않았다. 장모님, 저녁 아직이에요? 용준이가 소파에 누워서 물었다. TV 리모컨을 손에 든 채로. 나는 부엌으로 갔다. 또 밥을 차렸다. 또 설거지를 했다. 또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미자 방에 가서 약을 챙겼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시작됐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다. 대출 독촉장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대출. 3천만 원.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나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 용준이에게 물었다. 이게 뭐야? 내 이름으로 대출이 됐는데. 용준이는 태연했다.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아, 그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장모님 이름으로 받았어요. 나중에 갚을게요.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가족인데 뭘 그래요. 장모님 돈이 제 돈이고 제 돈이 장모님 돈이죠.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내 이름으로 대출. 내가 갚아야 할 빚. 80년 살면서 빚 한 번 진 적 없는 내가 사위 때문에 빚쟁이가 됐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다. 통장을 확인했다. 남편 보험금을 받아서 조금씩 모아둔 돈. 3천만 원이 있어야 했다. 잔액 0원.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다. 이게 뭐야? 내 돈이. 어디 간 거야?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모든 돈이 용준이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동의 없이.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사위가 나를 ATM으로 보고 있었다는 걸. 용준이에게 따졌다. 내 통장에 있던 돈 어디 갔어? 아, 그거요? 미자 병원비랑 이것저것 쓴 거예요.
미자 병원비는 보험에서 나오잖아. 보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장모님, 왜 그래요? 미자 치료비인데. 딸이 아픈데 돈이 아까워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이 아프다는 말 앞에서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용준이가 새 차를 샀다는 걸. 용준이가 골프 친다는 걸. 용준이가 술값으로 얼마를 쓰는지. 내 돈이 그렇게 나가고 있었다. 미자에게 말했다. 미자야, 용준이가 내 돈을 다 가져갔어. 미자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용준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그 돈 엄마 혼자 쓸 거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 줄 거잖아. 내가 낳은 딸이었다. 내가 40년 넘게 키운 딸이었다. 그 딸이 나보다 사위 편을 들었다. 내 돈을 가져간 사위 편을. 지수에게도 말해봤다. 지수야, 아빠가 할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지수는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 왜 그래? 가족끼리 돈 가지고 싸워. 창피하게. 그리고 할머니 돈 어차피 별로 없잖아. 내가 젖 먹이고 키운 손녀였다. 밤새 안아주고 등 긁어주고 용돈 주던 손녀였다. 그 손녀가 나를 비웃었다. 내 아픔을 무시했다. 나는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다. 80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은 처음이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적은 처음이었다. 이게 가족인가? 이게 내가 바란 노후인가? 거울 속에 나를 봤다. 주름투성이 얼굴, 푹 꺼진 눈,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80년을 살면서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걸까? 그 후로 모든 것이 더 악화됐다. 용준이는 아예 내 통장과 카드를 가져갔다. 내 돈인데,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나는 한 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됐다. 장모님,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장모님이 들고 계시면 잃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명분이었다. 80살이니까 치매 걸릴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였다. 나는 거부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장모님, 협조 좀 해주세요. 미자도 힘든데 왜 자꾸 일을 만들어요? 용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그 눈빛이 무서웠다. 50대 중반의 장정이 화를 내면 80살 노인이 무슨 힘으로 맞서겠나. 결국 통장을 넘겼다. 카드도 넘겼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이 용준이 손에 들어갔다. 그날부터 나는 용돈을 받아야 했다. 내 돈인데. 용돈이라니. 장모님, 이번 달 용돈 5만 원이에요. 아껴 쓰세요. 5만 원. 80살 노인에게 한 달 용돈으로 5만 원. 병원비도 안 되는 돈. 약값도 안 되는 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항의하면 또 소리 지를 테니까. 또 미자 핑계 댈 테니까. 몸은 계속 망가져갔다. 영양실조는 나아지지 않았다. 어떻게 나아지겠나. 여전히 새끼를 차렸지만 내가 먹을 건 찬밥과 국물뿐이었다. 어느 날은 너무 어지러워서 부엌에서 쓰러졌다. 머리를 부딪혔다. 피가 났다. 할머니, 왜 또 그래? 지수가 귀찮다는 듯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나는 혼자 일어났다. 혼자 상처를 치료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미자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용준이는 TV를 보고 있었다. 지수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80살 노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게 내 가족이었다. 그게 내가 평생 바쳐 키운 가족이었다. 착취는 점점 더 심해졌다. 용준이는 내 연금까지 손을 댔다.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 30만 원. 그것마저 자기 통장으로 가져갔다. 장모님, 연금은 생활비에 보태야죠. 장모님이 따로 갖고 계실 필요 없잖아요. 생활비. 웃기는 소리였다. 용준이가 내 돈으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술가, 골프비, 도박. 그게 생활비인가?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또 싸움이 날 테니까. 또 미자가 아프다고 드러누울 테니까.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이 집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밥을 해주는 기계. 청소를 해주는 기계. 사람이 아니라 기계. 어느 날 미자가 나를 불렀다. 엄마, 나 좀 씻겨줘. 나는 미자를 욕실로 데려갔다. 옷을 벗기고 물을 받고 몸을 씻겨줬다. 내 딸이지만 45살 먹은 어른을 씻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팔이 빠질 것 같았다. 그런데 미자가 갑자기 소리쳤다. 엄마, 물 너무 뜨거워. 장애인 학대하는 거야? 나는 깜짝 놀라서 물 온도를 확인했다. 미지근했다. 전혀 뜨겁지 않았다. 미자야, 물 안 뜨거워. 확인해봐. 뜨겁다니까. 엄마는 내가 아픈 거 모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미자가 울기 시작했다. 히스테리였다. 병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 거라고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다. 엄마는 나 낳고 싶어서 낳았어. 나 이렇게 아픈 것도 엄마 때문이야. 내가 낳은 딸이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렸다. 80년 살면서 딸한테 이런 말 들을 줄 몰랐다. 미자를 씻기고 옷 입히고 방에 눕히고 나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내가 바란 삶인가? 지수는 더 심했다. 할머니, 밥. 할머니, 빨래. 할머니, 청소. 단어 하나로 명령했다. 제발이나 고마워 같은 말은 없었다. 나는 그냥 하녀였다. 돈 안 주는 하녀. 어느 날 지수 방을 청소하다가 지수가 들어왔다. 할머니, 내 방에 왜 들어와? 허락 받았어. 청소하려고. 앞으로 내 방 들어오지 마. 더러워. 더럽다고. 내가 더럽다고. 내가 키운 손녀가 나를 더럽다고 했다. 내가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밤새 안아주던 손녀가. 나는 지수방에서 나왔다. 복도에 서서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죽겠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돈이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80살 노인이 혼자 뭘 할 수 있겠나.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금은 90억 원입니다. 90억 원. 그 돈이면 뭐든 할 수 있겠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나는 처음으로 복권을 사기로 결심했다. 헛된 희망인 거 알았다.
당첨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도 알았다. 하지만 간절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용준이 몰래 집을 나섰다. 5만 원 용돈 중 5천 원으로 복권을 샀다. 그게 내 운명을 바꿀 줄은 몰랐다. 당첨 발표 날이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용준이는 출근했고, 지수는 학교에 갔고, 미자는 방에 누워 있었다. 아무도 내가 어디 가는지 관심 없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했다. 3번. 내 번호에 있었다. 11번. 있었다. 17번. 있었다. 25번. 있었다. 38번. 있었다. 42번. 있었다. 6개 번호 전부 일치.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또 확인했다. 3번, 4번, 5번. 틀림없었다. 1등. 당첨금 90억 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잡을 수 없었다. 8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복권을 산 것도 처음이었는데 당첨이라니. 그것도 1등이라니. 나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멍하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90억. 이 돈이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용준이한테서, 미자한테서, 지수한테서. 하지만 조심해야 했다.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됐다. 용준이가 알면 모든 돈을 빼앗으려 할 게 분명했다. 내 이름으로 대출받고 내 통장 털어간 사람이다. 90억이라면 뭘 못하겠나. 나는 전략을 세웠다. 80년 살면서 배운 게 있다. 급하면 일을 그르친다는 것. 참을 때 참아야 한다는 것. 나는 오래 살았다. 그만큼 인생을 알았다. 먼저 당첨금을 안전하게 받아야 했다. 용준이가 모르는 은행에, 용준이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집에 돌아왔다.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모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용준이가 물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 산책요?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용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관심 없었으니까. 나한테는 원래 관심 없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계획을 세웠다.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정리했다. 첫째, 새 통장을 만든다. 용준이가 모르는 은행에. 둘째, 당첨금을 받는다. 절대 비밀로. 셋째, 변호사를 고용한다. 용준이가 내 명의로 한 모든 일을 정리한다. 넷째, 증거를 모은다. 녹음, 서류, 통장 내역. 다섯째, 탈출한다. 이 지옥에서. 80살 노인의 반격이 시작됐다. 다음 날 나는 또 집을 나섰다. 이번엔 은행에 갔다. 용준이가 모르는 은행. 집에서 1시간 떨어진 곳. 새 통장을 만들었다.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는 숫자로. 주소도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리고 복권 당첨금을 신청했다.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랐다. 할머니, 1등 당첨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쉬, 조용히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은 모양이었다. 가족한테 숨기려는 사람. 당첨금 90억 원. 세금 떼고 남는 건 약 60억 원. 충분했다. 아니, 너무 많았다. 8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자유였다. 그 다음으로 변호사를 찾았다. 최고로 좋은 변호사. 돈이 있으니까 가능했다. 할머니,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젊은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사위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내 동의 없이. 3천만 원이에요. 그건 명예도용이에요.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내 통장에 있던 돈 3천만 원도 다 가져갔어요. 횡령이네요. 이것도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연금도 자기 통장으로 빼가고 있어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경제적 노인 학대예요. 증거만 확보되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노인 학대. 그게 내가 당한 일이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증거 수집, 법적 절차 모든 것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평소처럼 행동했다.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미자를 돌봤다. 용준이한테 착취당하는 불쌍한 할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장모님,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필요한데요. 용준이가 말했다. 또 돈을 달라는 거였다. 얼마나? 100만 원만요. 나는 순순히 줬다. 어차피 내가 준 돈의 이동 경로는 다 추적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시킨 대로였다. 증거를 쌓는 중이었다. 용준이는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았다. 손녀가 무시하는 말, 용준이가 협박하는 말, 미자가 막말하는 것. 다 녹음했다. 통장 내역도 모았다. 용준이가 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골프장, 술집, 도박장. 증거가 쌓여갔다. 한 달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 이제 마지막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어느 날 나는 용준이에게 말했다. 용준아, 나 옛날에 땅을 사둔 게 있어. 용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돈 냄새를 맡은 거였다. 땅이요? 어디요? 고향 통영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깜빡하고 있었어. 시가로 한 2억은 될 거야. 거짓말이었다. 그런 땅 없었다. 하지만 용준이는 믿었다. 욕심이 눈을 가렸으니까. 장모님, 그 땅 팔아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내가 도와줘. 나는 순순히 말했다. 용준이는 신이 났다. 2억을 더 빼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다. 서류 준비해 놓으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용준이가 나갔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덫에 걸렸다. 변호사한테 연락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할머니, 이제 거사를 치르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다음 주 제사 때 하겠어요. 다음 주 제사. 용준이 친척들이 다 모이는 날. 그날 모든 것을 폭로할 거였다. 80세 할머니의 복수가 시작된다.
제사 날이 밝았다. 용준이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친척들한테 잘 보이려고 안달이었다. 새 양복을 꺼내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장모님, 오늘 음식 잘 차려주세요. 친척들 오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처럼. 순종적인 할머니처럼. 하지만 내 가방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 있었다. 증거 서류.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변호사가 준비한 고소장.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낼 거였다. 오후 5시 친척들이 모였다. 용준이 형제들, 사촌들, 조카들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에 앉았다. 제사상이 차려졌다. 내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 제사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됐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늘 그랬듯이. 그때 용준이가 나를 불렀다. 장모님, 잠깐 나와보세요. 거실로 나갔다.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봤다. 용준이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장모님이 통영에 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 정리해서 가족들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웃겼다. 없는 땅을 나눠 갖겠다니.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땅? 얼마짜리? 눈들이 반짝거렸다. 다들 돈에 관심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용준이가 멈칫했다. 장모님, 그게 뭐예요?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어. 나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봤다. 80살 노인이 뭘 하려는지 궁금한 눈빛들. 나는 입을 열었다. 여기 계신 분들,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용준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다. 장모님, 그런 거 나중에 하시고. 아니, 지금 해야 해. 나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첫 번째 서류를 들어보였다. 이건 대출 서류예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3천만 원. 근데 나는 대출 받은 적 없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용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받았냐고요? 여기 있는 김용준이가 받았어요. 내 동의도 없이. 내 도장 위조해서. 장모님, 그게 무슨. 조용히 해. 나는 두 번째 서류를 들었다. 이건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내 통장에 있던 3천만 원. 다 어디 갔는지 아세요? 김용준이 통장으로 갔어요. 내 허락도 없이. 친척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용준이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나는 세 번째 서류를 들었다. 내 연금도 다 가져갔어요. 매달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도박했어요. 용준이가 벌떡 일어났다.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이러시면. 가족? 내가 나한테 한 짓이 가족이 할 짓이야?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장모님 돈이 제 돈이고 제 돈이 장모님 돈이죠. 용준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장모님, 협조 좀 해주세요. 미자도 힘든데 왜 자꾸 일을 만들어요? 협박하는 목소리. 위협하는 목소리. 모든 사람이 들었다. 할머니, 왜 그래? 가족끼리 돈 가지고 싸워. 창피하게. 지수의 목소리도 나왔다.
손녀가 할머니를 무시하는 목소리. 거실이 조용해졌다. 친척들이 용준이를 쳐다봤다. 경멸의 눈빛으로, 분노의 눈빛으로. 용준아, 이게 사실이야? 용준이 형이 물었다. 용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만 벙긋거렸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고소장이야. 명예 도용, 횡령, 경제적 노인학대. 이 내용 전부 고소할 거야. 장모님. 용준이가 내 앞으로 달려왔다. 나를 때릴 기세로. 하지만 친척들이 그를 막았다. 용준아, 물러서. 지금 상황 파악 좀 해. 용준이는 멈춰섰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그때 지수가 일어났다. 할머니.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후회? 두려움? 아니면 둘 다? 할머니, 몰랐어요. 아빠가 이런 짓을 하는 줄. 몰랐다고.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나는 또 녹음을 재생했다. 할머니, 내 방에 왜 들어와? 더러워.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들으면서. 저 그때 화가 나서. 화가 나면 할머니한테 더럽다고 해도 돼. 지수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지수를 내려다봤다. 내가 키운 손녀.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밤새 안아주던 손녀.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아직은. 미자가 방에서 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망신? 내가 망신시킨 거야? 용준이가 망신시킨 거지. 용준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희생? 내 돈 빼가는 게 희생이야? 내 이름으로 대출받는 게 희생이야? 미자가 입을 다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 나는 벽에 걸린 사진을 봤다. 미자가 건강했을 때 찍은 사진. 내 딸. 내가 낳은 딸. 미자야, 나는 내가 아파서 돌봐줬어. 딸이니까. 근데 너는 나한테 뭘 했니? 용준이 편만 들었잖아.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부로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왜냐하면 너희랑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엄마,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는 너희 가족 아니야. 오늘부로 다신 보지 말자. 나는 가방을 들었다. 현관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용준이의 고함이 들렸다. 장모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돌아와요. 미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가지 마. 나 어떡해. 지수의 절규가 들렸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 현관문이 닫혔다. 지옥의 문이 닫혔다. 그날 밤 나는 호텔에서 잤다. 60억이 있으니까 가능했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후련해서였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아무도 밥 차리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청소하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해 잠들었다. 한 달 후 고향 통영으로 이사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샀다. 정원이 있는 예쁜 집. 꽃을 심고 채소를 가꾸고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돈이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자유였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 의사한테도 갔다. 영양실조는 나아졌다. 제대로 먹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계속 잘 드세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웃었다. 진심으로 웃은 건 몇 년 만인지 몰랐다. 용준이는 어떻게 됐냐고. 고소가 진행됐다. 명예 도용, 횡령, 경제적 노인학대. 모든 죄가 인정됐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모든 빼돌린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 용준이는 빚더미에 앉았다. 배상금을 갚을 돈이 없었으니까. 내가 갚아주던 빚도 다시 쌓였다. 술도 골프도 도박도 못하게 됐다.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다. 재산할 모든 것을 본 사람들. 아무도 용준이를 도와주지 않았다. 인과응보라고 했던가. 남한테 한 짓은 돌아온다고. 미자한테서 연락이 왔다. 제사 후 2달쯤 됐을 때 전화가 왔다. 엄마, 나야.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내가 낳은 딸, 30년 넘게 키운 딸. 하지만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도 딸이었다. 미자야, 나는 널 용서 못해. 아직은. 엄마. 근데 너 병원비는 내가 대줄게. 그건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 전화 저편에서 미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근데 용준이랑은 연 끊어. 그놈이랑 같이 사는 한 나는 너 안 만나.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수도 연락이 왔다. 할머니, 저 지수예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지수는 울면서 말했다. 진심인 것 같았다. 아니, 진심이길 바랐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컸는데 저는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정말 후회해요. 지수야. 네, 할머니. 너는 아직 어려. 잘못을 깨달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 살아. 할머니, 저 만나주실 수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내가 키운 손녀. 미운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 손녀. 그래, 한번 와. 통영으로. 정말요? 할머니 감사해요.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바다를 바라봤다. 햇살이 물결 위에 반짝거렸다.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통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고 오후에는 정원을 가꾸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다. 친구들. 그렇다. 친구가 생겼다. 동네 할머니들. 다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웃고 울고 위로하고. 돈은 충분했다. 아니,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일부는 기부했다. 노인복지시설에, 어려운 이웃에게. 돈은 쓸 때 가치가 있으니까.
지수는 종종 찾아왔다. 주말마다. 아버지와는 연을 끊었다고 했다. 용준이가 한 짓을 알고 나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할머니, 저 취직했어요. 그래? 잘 됐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지수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예전에 그 손은 차갑기만 했는데 사람은 변하는 거구나. 깨달으면 변하는 거구나. 지수야, 앞으로 잘 살아. 남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특히 나이 든 사람한테. 네, 할머니. 약속해요. 나는 지수를 안아줬다. 내가 키운 손녀. 미운 정도 정인데. 이제는 예쁜 정만 남았다. 미자는 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병원비를 대줬다. 좋은 병원, 좋은 치료. 돈이 있으니까 가능했다. 미자의 병은 완치는 어려웠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었다.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휠체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다. 미자가 전화로 말했다. 엄마, 나 용준이랑 완전히 정리했어. 그래, 잘했다. 엄마, 언제 한번 만나줄 수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하지만 딸이었다. 내가 낳은 딸. 내년 설에 와. 지수랑 같이. 정말?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자가 울었다. 나도 몰래 눈물을 닦았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였다. 미워도 버릴 수 없는 것. 아파도 놓을 수 없는 것.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내가 주도권을 가졌다.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용준이는 어떻게 됐냐고. 소식을 들었다. 빚에 쪼들려 산다고. 술에 절어 산다고. 친척들도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다고. 불쌍하다고. 아니, 전혀. 자업자득이었다. 남한테 한 짓은 반드시 돌아온다. 80년 살면서 배운 진리였다. 가끔 용준이가 연락을 시도했다. 장모님, 저예요. 제발 한 번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차단했다.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지옥은 끝났다. 그 지옥을 만든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 없다. 오늘 아침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다. 바다는 반짝거렸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다. 81살이 됐다. 작년에 80살이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 1년 전만 해도 지옥에 있었다. 밥 차리고 청소하고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 낮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다. 이게 자유였다. 이게 행복이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10년 전에 먼저 간 남편. 평생 함께 살았던 사람. 여보, 나 이제 행복해요. 하늘을 향해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이제야 당신 인생을 사는구려. 늦었지만 잘 됐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웃었다. 80년 넘게 살면서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었다. 저녁에 지수가 전화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맛있는 거 사갈게요. 그래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요리 먹고 싶었어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나는 웃었다. 예전에는 밥 차리는 게 고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먹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밥.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밥. 그건 기쁨이었다. 사랑받으면서 해주는 일은 희생이 아니었다. 그건 행복이었다. 밤이 됐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뭘 할까? 아침에 시장 갈까? 오후에 바다 산책할까? 저녁에 친구들 만날까? 선택지가 많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8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녀를 위해. 나는 항상 뒤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차례였다. 눈을 감았다. 편안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모레도 기다려졌다. 80세에 시작한 새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통영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솟았다.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커피를 들고 테라스에 섰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나를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희생이 착취가 되면 안 된다. 사랑이 폭력이 되면 안 된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80살이 돼서야.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 늦었어도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며, 자유를 누리며.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나처럼 살고 있진 않은가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가족이니까 사랑이니까라는 말에 참으면서, 착취당하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당신이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도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80살에도 가능해요. 내가 증명했으니까. 바다 위로 갈매기가 날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80세의 지옥보다 힘든 삶을 살았다. 하지만 81세에 천국을 찾았다. 이게 내 이야기였다. 이게 오숙자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랐다.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랐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셨나요? 80세 할머니의 복수. 사위는 빚더미에 앉았고, 손녀는 무릎 꿇고 사과했고, 할머니는 통영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해피엔딩이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손주에게 착취당하고 계신가요? 그럼 기억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게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80세에도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더 통쾌하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깨비 사연 공방이었습니다.